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사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늘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람들 억울한 사연 들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면 다들 무당인가 속으로 생각해요. 아마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말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꼴은 절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농담을 좋아하는 저는 이제 40대를 향해 달려온 검사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곳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와, 저건 정말 사연 제보로 끝날 게 아니라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저건 소송 붙으면 100% 승소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연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종종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때도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듣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야 그만큼 저도 비교할 수 있는 군상이 다양해지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서 매번 큰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부터 전하고 싶네요. 각설에서 저는 이런 직업의 특성상 정말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확신이 들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미친 듯이 물고 늘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법원에서 제 별명이 미친 개의 영감님으로 통하겠어요. 거기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꽤나 높은 자부심도 가지고 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혹시 검클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사, 로클럭이라고 불리는 재판연구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같은 대형 로펌을 지칭하는 빅펌, 이렇게 세 가지를 가리켜서 저희 사회에서는 검클빅이라고 해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진로가 이렇게 세 개이기도 하고요. 저도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긴 하지만 저희 기수 검사 시험의 난이도가 워낙 극악으로 유명해서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합격자밖에 나오지 못했던 시험으로도 유명하답니다. 항상 그렇게 어려운 시험만을 통과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그럼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봤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뭐가 있냐고.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정말 결혼은 하나의 탈출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검사 임용 시험을 막 준비하고 있던 즈음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에 저는 한 사건을 맡게 됐고 맡을 때부터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은 결국 저에게 패소라는 결과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건이 패소로만 끝나게 되었다면 제가 우울증이라는 큰 마음의 병을 앓게 될 일도 없었겠죠. 사건이 끝나고 나서 패소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던 의뢰인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너무 억울하다며 꼭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가슴을 치시던 아주머니께서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죠. 당연히 고인의 가족들의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당신이 무리하게 진행만 하지 않았어도 패소할 일 없었어. 패소 안 했으면 우리 엄마 자살할 일도 없었다고. 제가 패소를 한 게 자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긴 법정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의뢰인은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셨을 겁니다. 그 당시 변호인의 사건을 준비하는 저도 그랬었고 제 의뢰인의 상대방은 중견기업 자녀로 빅펌이란 빅펌은 다 끌어다가 절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을 집행유예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바빠? 뭐 재판도 패소해서 당분간 의뢰 들어올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주소 찍어준 대로 와봐. 너 꼭 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의뢰인의 가족들한테 한참을 두들겨 맞고 몸도 마음도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하게 변해서 가방을 들고 집으로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는데 상대방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로스쿨 동기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늘 제가 성적이 높아서 어떻게든지 절 끌어내리고 싶어서 아득바득 이를 갈았던 친구였는데 결국 이 꼴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자리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저를 꼭 보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에 혹해서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주소를 받고 도착한 곳은 고급 술집이더라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아는 얼굴들이 정말 쫙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술잔을 부딪히고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저는 방금까지 장례식장에서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소주랑 함께 삼켜내던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즐겁다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술잔을 부딪히고 있는 걸까?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죠. 왔네. 우리에게 거액을 안겨주신 인변. 자, 박수들 한 번씩 주세요. 박수 한번 시원하게 쳐주세요. 우리 인변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그래, 이 자식아. 계란으로 바위가 깨질 뻔했다는 게 문제지. 재판 밀리고 있을 때 내가 네 연봉 깎아버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 걸 겨우 참아냈어. 인변이라고 했나? 여기 앉지? 음주의 교통사고 뺑소니까지 냈던 의뢰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준 상대방 로펌의 사장은 저를 아주 친근하게 불러 자기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술상을 업고 깽판을 치고 나가고 싶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렇게 난리를 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까 보니까 변호 잘하던데. 난 그거 진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법정에 진싸움이 어디 있겠나. 진 로펌, 진 변호사만 있는 거지. 아마 인변이 우리 로펌 소속으로 상대편에 앉아 있었다면 나 이 법정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변호였어. 칭찬하고 싶어서 서변한테 불러달라고 했던 거고. 저는 씁쓸한 마음에 대충 감사하다고 대답하면서 제 앞에 있는 술잔을 입에 털어넣었죠. 그래서 말인데 정말 정식으로 우리 로펌에 입사하는 거 고민해보는 건 어떻겠나? 선배들 중에 여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나서서 캐스팅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서변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 집 대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는지 모르고. 내가 그만큼 인변이 마음에 쏙 들었단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바위에다가 기스라도 한번 내보겠다고 그렇게 무모하게 들이받는 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정말 꼭 마음에 들더라고.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 사람들은 대체 내가 어딜 갔다 온 건지 알고 있긴 한 걸까? 화가 울컥 올라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지더군요. 술집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다들 정말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입을 뗐어요. 난 절대 너네들처럼 자존심에 돈 안 팔아. 똑똑히 기억해도 앞으로 난 무조건 이기는 싸움만 할 거니까. 그렇게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있던 술상을 팔로 시원하게 엎어버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로 집에 들어가 엄마를 다시 한번 기겁하게 만들었죠. 팔엔 아직도 그때 생긴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에게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삶의 고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제게 찾아온 우울증은 이 법조 생활을 통으로 끝내야 하는 고민의 기로에 서게 만들 정도로 저에게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였죠. 당장 임용시험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앞두고 펜들 기운조차 내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져 있으니까 가족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너 지금 거울 좀 봐라. 뼈밖에 안 남았어. 이게 사람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어? 나 네가 변호사 되는 것도 좋고 검사든 판사든 되는 거 다 좋아. 그래도 그런 거 한 번도 바란 적 없다. 우리 딸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쥐어짠 걸레처럼 말라 빠졌는데 판검사가 됐다고 좋아할 부모가 세상 천지에 대체 어딨어? 엄마, 나 진짜 다 간둘까? 너무 힘들다. 창문 좀 닫아줘. 그 당시에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집안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다 닫아놓고 살았어요. 집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문득문득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해서 베란다 난간에다가 배를 대고 엎드려서 엄마가 기겁을 하고 울면서 저를 끌어내렸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저는 제가 한 말은 꼭 지키면서 살거든요. 스스로 확신이 없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고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상을 엎어버리면서 앞으로는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은 200%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검사 임용시험에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도 하고요. 법조인으로 태어나 공명정대를 가리면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이기는 싸움만 하겠다. 내 편에 서 있는 약한 사람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도 오로지 내 힘 하나로 이기게 해주겠다. 이를 갈고 결심을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울감에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 1시나 됐을까요? 그냥 겉옷 하나 챙겨서 무작정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제 속도 모르고 새벽 1시가 다 되었는데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으니까 익숙한 거리가 나왔어요. 저 때문에 자살했다던 그 의뢰인이 사고를 당했던 그 자리. 의뢰인이 자판을 깔고 붕어빵을 팔고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서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난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기를 쓰고 살고 있는 걸까 하고요. 저기요, 괜찮아요?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눈물 때문에 난리가 났네. 거울 안 보셨죠? 누가 제 어깨를 툭 치고 휴지를 건네면서 장난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마치 원래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살갑게 말을 붙여무는 것을 보면서 당황해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금세 멎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휴지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절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 보면 그쪽이 여기 골목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진짜 맛있는 국밥집을 아는데 기분 꿀꿀하신 거 아니에요? 소주나 한잔 하러 가실래요? 저도 마침 딱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는 길인데 배도 출출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또 주량이 약해서 한 병은 다 못 먹거든요. 남기면 아까우니까. 어때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쉴 새 없이 웃긴 이야기를 쏟아내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정말 가까운 곳에 있던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국밥 2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더라고요. 아니 넌 대체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 녀석이 이랬어요? 엄마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좀 해명 좀 해봐요. 내가 휴지 빌려줘, 국밥 사줘, 소주 사줘. 이렇게 다 받아놓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 정말.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 말씀대로 정말 제가 도움을 국밥집 이모님으로 생각했는데 후에 저희 어머님으로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가 울린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며 아들의 등짝을 마구 내려치시던 어머님도 그렇게 다 받아놓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양심 없는 사람이라 타박하던 남편도 제 웃음소리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살면서 힘든 일 하나 없겠어. 그럴 때 그냥 이놈 하는 것처럼 배 든든하게 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렇게 털어버리면 되는 거야. 아무리 티끌 같은 상처라도 오래 마음에 담아놓으면 걔가 마음을 계속 좀 먹고 하면서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진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상처한테 잡아먹혀버려. 그러면 안 돼. 내가 상처를 이겨먹고 잡아먹고 살아야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주는 남자.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본인의 딸처럼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어머님. 저는 두 사람 앞에서 그날 새벽 정말이지 울고 웃고 저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날부터 저의 끈질긴 구애가 시작됐어요. 이 따뜻한 사람들과 꼭 가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뭐 시험 본다면서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카페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중해야 하니까 말 걸지 마세요. 남편이 카페에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쭉 눌러 앉아 있으면 남편은 중간중간 한숨을 쉬면서 각 구운 빵이나 케이크를 가져다 주고 맞은편에 앉아 공부하는 제 모습을 한참 동안 구경하다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끝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국밥 먹으러 가자면서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국밥집으로 갔죠. 그렇다고 저희 결혼이 그렇게 운명적이고 순탄하게 진행됐던 건 아니에요. 남편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서 공부했던 검사 시험은 당연히 한 방에 합격했죠.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죽어라 간식을 댔던 공덕이니 살면서 계속 갚아야 한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댁의 반대에 그렇게 많이 부딪혔다는데
전 시댁의 반대가 아닌 남편의 끈질긴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서 하마터면 결혼을 하지 못할 뻔했다니까요. 아,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래? 내가 무슨 연예인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인 것도 아닌데 당신 보고 영부인이라도 해주십사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해.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잘 만나고 있었고. 그래도 결혼을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 거야 대체? 아, 말 그대로야. 아, 결혼이 어디 쉬운 일이야? 당신 친구들한테 들었어. 선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실력 있는 변호사였고, 지금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야, 검사.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씩도 나올 수 있는 카페 사장이랑 당신처럼 1년에 몇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검사랑 급이 같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왜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한테 금 매기고 그렇게 금 나누면서 살지 않아서야. 그런데 당신이 그런 말 하면 나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당신 말대로 나 선자리도 많이 들어와. 그런데 당신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노처녀 검사 소리나 들어가면서 평생 버틸 예정이거든? 내 체면 그렇게 구기고 싶으면 앞으로도 계속 거절해. 제 고집 아닌 고집으로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영감님 남편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워라벨 워라벨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빨리 들어가려고 하시냐. 대체 영감님 시댁은 얼마나 짱짱한 집안이냐. 그런 질문 받으면 전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남편은 테이크아웃 카페 사장님이고 어머님은 식당 일 하세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죠. 그 좋은 산자리 다 마다하고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갔냐고요. 그치만 저한텐 그만큼 시댁에 제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던 시기에 찾아온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국밥집에 일을 나간 지 벌써 3년이 넘으셨대요. 제가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그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죠. 아, 저희 둘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무리하셔서 일하실 필요도 없다니까요. 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아, 설아. 난 정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에 좀이 쑤시는 사람이라 그래. 아유, 내가 일 안 하고 집에만 맨날 앉아 누워 있으면 너희 둘도 손해 아니겠니? 어? 아, 괜히 멀쩡한 사람 병수발 들 일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사서 고생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딱 사장님 페이스네. 내가 법정 더 열심히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님 그냥 딱 멋들어진 기와집으로 된 국밥집 하나 차려드리든지 해야지. 어머님, 그렇게 일 좋아하시니까 제가 크고 으리으리한 데서 일할 수 있게 딱 준비해 드릴게요. 얘는 참 농담도 잘해. 검사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국밥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게 신경 쓰이지 않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신경 쓰이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바쁜 저녁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게 며느리로서 마음이 안 쓰이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이 하시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국밥집 덕분에 저와 남편이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했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어머님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인데 워낙 성품이 착하시고 남한테 크게 화를 내보신 적도 없으신 분이라 저는 오히려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불같은 성격에 절대 참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검사가 된 이유도 주변 사람들 말로는 우스갯소리로 엄마 싸움 뜯어말리다가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저랑 어머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우면요. 식당에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제 얼굴을 다 알아요. 거의 국밥집에 가면 제가 슈퍼스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우리 검사님 오셨어? 아유, 이리 좀 와봐봐. 아이고, 바쁜 사람 붙잡고 괜히 시간 뺏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아줌마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와서 얼른 밥이나 내줄게. 내가 우리 검사님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래. 아이, 그리고 저번에 그랬다니까? 나한테 궁금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참지 말고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어머님, 저 괜찮아요. 자, 오늘은 무슨 사건 들고 오셨으려나? 저번에 건물 싸움 붙은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죠? 잘 해결됐어요? 이렇게 제가 어머님 식당에 자주 가는 통에 이모님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사정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식당 이모님들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주면서 많이 가까워졌죠. 수임료를 하나도 안 받는 건 아니고 수육 한 그릇 정도? 여기서 이런 얘기는 하긴 그렇고 내가 오늘은 상담 비용으로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이 앞에 카페 좀 잠깐 다녀오자. 아, 우리 같이 카페 좀 다녀올게. 오래 안 배우니까 사장 엄마 어디 약국 좀 갔다고 해줘. 거의 이모님들의 법률 자문은 가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제 팔을 이끌고 카페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이모님을 보고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어렴풋이 짐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카페에 가셔서 커피를 한 잔 시켜서 저에게 주신 이모님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우물쭈물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야, 저기 최근에 어머님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어머님이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 딱히 이모님에 관한 얘기나 식당 이야기를 하셨던 적 없으셨는데 식당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못한다, 진짜. 아, 참, 너무 어쩜 좋을지 모르겠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꺼낸 식당 이모님의 이야기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밥집에는 저희 어머님까지 해서 총 7명의 이모님이 계세요. 동네에서 꽤나 큰 식당이라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이모님들께서 파트타임으로 나누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중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시래요. 중국 교포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한국 문화도 익숙치 않고 해서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모님이 하필이면 사장님한테 콱 찍혀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본인 일 하시는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일 얘기해서 뭐 하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저도 사장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어머님께 굳이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이 근방에서 워낙 악덕 사장으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여튼 그 중국에서 오신 교포 이모님은 익숙하지 않은 일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사장이 그걸 또 귀신같이 눈치채고 오만 트집을 잡아가면서 이모님을 괴롭혔대요. 괴롭혔다는 너무 귀여운 단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 수법이 너무 악랄하더라고요. 일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핑계 삼아서 월급날이 됐는데 다른 이모님들께는 다 봉투를 나눠주고 그 이모님에게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유, 여기 이모님 월급 빠뜨렸어요. 빼먹은 거 아니야. 세상에 저 이모님이 우리 가게 손에 끼친 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고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겨우 봐주고 봐줘서 여기 붙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듣던 이모님들 모두 어안이 벙벙했죠. 한국어가 서툰 이모님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을 곧잘 배워서 지금은 거의 1.5명의 사람 몫을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이모님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앞다투어서 그래도 월급은 줘야 하지 않냐. 여기 왕씨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나서서 두둔하니까 사장님이 대번에 인상을 찌푸리더니 가게 안에서 장부를 들고 나오더랍니다. 11월 4일 그릇 깨먹음. 어? 11월 14일 손님이 말 못 알아들어서 다시 돌아감. 11월 16일 주문 제대로 못 들어서 음식 잘못 나감. 어떻게 더 읽어줘? 왕씨가 지금 우리 가게에 끼친 손에 싹 다 모아서 나도 고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왕씨 편드는 사람 같이 고소당하고 싶은 걸로 간주해도 되는 거지? 어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월급 깎이고 싶은 사람들은 입이라도 뻥끗 해봐. 사장이 그렇게 불호령을 놓는데 어느 누가 나서서 왕씨 이모님을 돕겠다고 하겠어요. 다들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서로 사장님 눈치를 보는 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왕씨 아주머니는 펑펑 눈물만 흘리고 다른 이모님들도 같이 사장님을 욕하면서 달래줬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연고도 없을 텐데 월급 못 받으면 생활이 영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몰라. 아니,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이번 달만 왕씨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또 나서서 왕씨 아주머니를 돕자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셨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마침 이모님을 짠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얘기가 나오자 앞다투어서 서로 더 내겠다고 싸웠다고 해요. 덕분에 왕씨 이모님도 사장에게 월급을 더 받을 수는 없지만 그달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사장님의 그런 만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답니다. 하루 종일 왕씨 이모님 옆에 붙어서 손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실수로 그릇을 바닥에 내붙이기라도 하면 장부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월급에서 깎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통에 거의 매일 울면서 보내야 했대요.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있었던 일이 확 생각나더라고요. 나 뭐 법에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많이 바쁘니? 어머님 바빠도 안 바빠야죠. 우리 어머니가 질문하시는 건데. 근데 갑자기 법 관련해서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아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사장이 별별 이유를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그 사람 월급을 안 주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사장이 일부러 임금체불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게 또 정황상 그렇기만 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무슨 말만 하면 그 의견 제기한 사람도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통에 아무도 그 의견에다 반박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뭐 외국인 노동자 밀린 월급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어머님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있나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 사장님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어머님께 알려드렸죠. 그때도 수첩에다 꼼꼼하게 메모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듣고 계시더니 이런 일 때문에 그러셨나 봐요. 저희 어머님이 저랑 함께 노동 관련 법들을 열심히 예습해서 이걸 바탕으로 노동처에 진정신고를 넣고 노동청에서 조사관이 파견 나오자마자 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왕씨 이모님에게 밀린 월급을 입금해 줬답니다. 하여튼 어디서 내가 일부러 월급 밀린 거라고 헛소문만 내고 돌아다녀봐. 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어? 대체 저 한국어도 모르는 왕씨가 어디서 알아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한 거야? 내가 누군지 알기만 하면 멋들래 구경 났어? 얼른 가봐. 그대로 고스란히 왕씨 이모님의 임금을 체불 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불리려고 했던 사장이 노동청 신고까지 받게 되고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내주게 됐으니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그 뒤에는 누가 왕씨를 도와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냐 그 범인을 찾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범인은 쉽게 색출됐어요. 사장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늘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저희 어머님을 미워하시는 이모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사장님께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하면서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도 잘하고 뭐 따로 구멍 낸 적도 없어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뒤통수 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어?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몰라, 어? 사장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거 엿먹이고 싶어서 말이야.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 제가 뭐 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다 왕씨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왕씨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왕씨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월급 없으면 생활이 안 되네요. 가뜩이나 가족이라고는 아픈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왕씨가 저렇게 생겨서 혹시라도 그 아들이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죠. 제가 무슨 사장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남들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어? 그래. 그럼 아줌마가 그렇게 똑같이 괴롭힘 받고 있을 때 아줌마가 열심히 도와주던 그 다른 사람들이 아줌마 도와주는지 한번 똑똑히 봐봐. 어? 내가 장담하건대 그 아무도 입도 뻥끗 안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사장님의 타겟은 왕씨 이모님에서 저희 어머님으로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야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일을 하는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신 적 없으시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영영 모르고 있었고요. 나 진짜 이러다가 여사님 큰일 치를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사장 성격 알지? 사람을 어떻게 교묘하게 티도 안 나게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도 나름대로 뭘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괜히 식당 안에서 돕겠다고 나댔다가 우리까지 같이 싸잡아서 사장한테 혼쭐나는 게 아닌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우리 식당 안에서 어디 여사님한테 도움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있겠어? 하나같이 다 고마운 것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라도 도와야겠다 싶어서 며느리가 검사잖아. 어? 여기다 말하면 뾰족한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라도 좀 해보는 거지. 아니, 그동안 사장님이랑 저희 어머님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만큼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어떤 방법이 됐든 꼭 살해할게요. 이모님께서는 사장님이 저희 어머님께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꼭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이제 말씀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사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유, 내가 그 정도로 바보일까 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게 모아놨지. 동영상이며 사진이며 나 말고도 다른 이모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산더미야. 그러니까 나도 자기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식당 이모님을 통해 전달받은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들이 사장의 타겟이 중국인 아주머니에서 저희 어머님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었대요. 저희 어머님이 출근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여기 저거 봐봐봐, 어? 사장이 오전에 사람 불러가지고 설치해 놓고 갔어. 저희 어머님이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길래 다가가 보니까 사장님이 오전 중에 사람을 불러서 CCTV를 4대나 설치했답니다. 주방부터 직원 휴게실 입구까지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 놓은 탓에 이모님들은 이제 불편해서 일을 어떻게 하냐면서 한숨을 푹푹 쉬셨죠.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지 안 봐도 상상이 가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또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관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너무 오래 서 있으시면 무릎에 물이 찰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병원에서 늘 그랬거든요.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야 재발이 없다고. 그런데 요즘 계속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에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 이유가 전부 가게에서 일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CCTV를 매장 안에 설치해 놓은 사장은 그때부터 어디 잠깐 외출을 하고 자기가 가게를 비우면 CCTV로 온 직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특히나 특별 관리 대상 중 하나였고요. 가게가 한산해져서 자리에 좀 앉아서 쉴까 하면 마치 바로 전까지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 마냥 매장으로 전화가 왔었대요. 여사님 받아봐요. 사장님인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어찌나 사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던지 식당 이모님들이 그날 일을 전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가게에 출근하셔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여기 놀러 온 거야? 어? 잘리고 싶어서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아줌마가. 어? 뭐 조금 움직였다고 앉아서 쉬어. 밖에서 가게 들여다보는 손님들은 식당 아줌마들이 죄다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아, 저기는 더럽게 장사가 안 되는 가게구나 생각해서 나 같아도 들어오려다가 발걸음 돌려서 다른 식당으로 가겠어. 제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쉰 거예요. 오래 쉴 생각 없고, 이제 금방 일어나려고요. 아이고, 무릎이 아프시면 여기 나오셔서 일을 하시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세요. 어? 뭐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잠깐 앉았다. 그것도 핑계야. 내가 말했지. 아줌마 앉아 있는 거 보고 어떤 손님이 들어오겠냐고. 아줌마는 지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손님들 발길 끄는 거야. 나 이거 제대로 문제 제기할 거야. 어? 월급에서 깔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화장실을 가면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냐. 일을 할 땐 화장실에 최대한 덜 갈 수 있게 물 마시지 말고 일해라부터 시작해서 잠깐 앉거나 가게 앞을 정돈하려고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CCTV로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대번에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님이 요 며칠 계속 수척해지시고 얼굴이 꺼멓게 타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장님의 갑질이 거기서 끝났다면 다행이겠죠. 그 사장님, 이 동네에서 자기가 마치 대장이라도 된 양 떵떵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다 그 아들 때문이랍니다. 아들이 삼선 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집 아들도 시의원이나 되어서 선거할 때나 표 받으려고 굽실굽실 하는 인간이지. 평소에는 자기 엄마 식당에 와서 식당 이모들이 마치 자기 수족 부리듯이 가정부 부리듯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메뉴판에 체크해 주세요. 여기 이모님들이 하나같이 마인드가 거지 같다는 얘기를 내가 전해 듣긴 했는데, 실제 보니까 서비스가 정말 엉망진창이네. 손님 불렀으면 그냥 예하고 고분고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는 입 다물고 메뉴판을 체크하고 아줌마한테는 말도 걸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 아이고, 아니에요. 아유,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됐어. 나 이거 안 먹을 테니까 아줌마 돈으로 싹 다 메꾸던지 알아서 해. 그리고 상에 있는 뜨거운 뚝배기를 냅다 바닥으로 밀어버렸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다리에 튄 저희 어머니는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시의원과 그 일행은 누구 하나 일으켜줄 생각 없이 마치 본인이 한 일이 아닌 척 사람들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놈 갑질이 아주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 지난번에 뭐 선거운동을 하는지 동네 노인네들을 다 끌고 와서 계산을 안 하고 갔던 적도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여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뭐 동네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밥이라도 나눠줬다는 건가요? 그래요. 뭐 요 앞에 시위 같은 거 자주 하잖아. 거기 맨날 나오는 멤버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체 뭐 받아먹고 여기서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나 했더니 그것도 다 주는 구석이 있어서 나오는 거더구만. 응? 그 시위 맨날 붙박이처럼 나오는 영감탱이들 그 시연이 죄다 끌고 들어왔다 이거야. 뜨거운 국밥 국물 때문에 다리를 대어서 화상 치료를 받고 돌아온 어머님이 당연히 가게 내에서 다친 것이니까 산재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사장이 그걸 가만히 두고 봤을 리가 있나요? 아줌마 과실로 아줌마가 다친 건데 왜 자기가 물어줘야 하냐? 산재 처리 절대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님도 더 싸우기 싫어서 그래 말자는 식으로 그렇게 조용히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고요. 가게에서 그 난리를 치고 갔으니까 한동안 그 시의원도 잠잠하고 가게에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가게에 찾아왔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술도 더 시켜야 하고 마음 놓고 실컷 시키세요. 추운 날 나라 위해서 싸우시는 애국자분들이신데 제가 이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장 연설을 마친 시의원을 식당 이모님들이 다 같이 고가운 표정으로 쳐다봤대요. 뭐 그 시위에 참석하는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추운 날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대다수인데 그 아들이라는 시의원은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잘 데려다가 본인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시위 인원으로 대동하는데 이미 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식당 이모님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을 엿먹이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몰래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는데 식당 구석에서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비서에게 흰색 봉투를 하나씩 받아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봤답니다. 저도 이모님께 핸드폰을 받아들어 확인해 보니 이렇게 금품을 받는 정황이 선명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나쁜 짓을 할 놈들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못된 짓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노인들이 가게를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어느새 가게 안에는 시의원과 비서들만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의원을 저희 어머님이 붙잡았고요. 의원님 죄송해요. 결제 안 하셨어요. 아니면 이건 미리 사장님과 이야기가 된 부분일까요? 이후에 한꺼번에 따로 결제하시려고요? 그러자 시의원이 저희 엄마의 팔을 딱 뿌리치면서 대뜸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뭐? 사기꾼이라도 되는 거야? 내가 아까 분명히 결제했잖아. 아줌마가 현금 봉투로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발뺌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돈을 받아서 결제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큰 현금을 받았으면 기억 못할 리가 없죠.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나한테 도둑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시동을 거는지 모르겠네. 나 삼선 시의원이야, 삼선 시의원.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국밥집에서 국밥값이나 떼먹어. 아줌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키는 일인지 알기는 해? 그리고 시의원은 바로 자기 어머니인 가게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가게 사장이 도착하면서 일은 점점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니 아줌마 뻔히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았다고 발뺌한다고 그 돈이 없어지기라도 하는 줄 알아? 어? 아줌마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통장 내역도 한번 봐봐. 이 아줌마가 여태 내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 돈을 얼마나 빼돌렸을지 어떻게 알아? 어쩐지 요즘 계속 돈이 안 맞는다고 했어. 아니, 내가 분명히 봤어요. 여사님 아까까지 계속 주방에 있다가 나랑 같이 홀 청소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제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어딨어, 저 비서님이 나한테 그랬어. 이거 미리 다 결제한 거라 괜찮다고. 여봐요.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요. 네? 아, 아, 아니, 제가 언제, 아주머니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렇게 가게 하는 이모님들과 사장, 시의원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CCTV 있지 않냐. 그럼 그걸 보고 이야기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CCTV까지 볼 필요가 있어. 우리 아들이 돈을 줬다잖아. 큰일이죠. 그 돈이 얼만데요. 저는 분명히 받은 게 없고, 저도 억울한 게 있으니까 CCTV 한번 돌려봐 주세요. 여튼, 안 돼. 이거 경찰 불러야 돌릴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저희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할 기세로 두 사람을 몰아세우니까 그제서야 시의원이 자기 비서가 전달해 주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횡설수설하면서 봉투를 주고 쏜살같이 가게를 빠져나가더랍니다. 안 봐도 뻔하죠 뭐. 두 모자가 작정하고 저희 어머님을 도둑으로 몰고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한 수작인걸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가게로 돌아가는데 가게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 일인 것 같아서 저도 놀라서 가게를 들어가 보니 보여지는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가 돈 빼돌렸지? 돈이 비는데? 하면서 다짜고짜 저희 어머님의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연거푸 뺨을 내리치는 사장에게 다가가 팔목을 붙잡고 바닥에 밀쳐 어머님과 떼놓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유, 어떡하니. 너한테 괜히 이런 꼴을 보여서 별일 아니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 괜히 여기 엮이지 말고 빠져 있어. 사장이 바닥에 밀쳐지자 누군가 뛰어와서 사장을 부축한다 했더니 말로만 듣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더라고요. 내일 아침이면 갑질 논란의 주인공으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될 시의원까지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꼴의 딸이라고 또 어디서 데리고 왔나 보지? 딸이 아니라 며느리다 이 멍청아. 네 더러운 돈 훔치긴 누가 훔친다고 감히 누구 귀한 어머님한테 그 천박한 손을 가져다 대는 거야? 천박?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천박이라고 한 거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너 삼성 국회의원이라며? 그럼 너야말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나대는 거야. 너 뭐 자신 있어? 절대 지지 않고 맞서고 있는 제 태도를 보고 이미 제 정체를 아시는 이모님들은 흥미진진한 얼굴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사장님과 시의원만 멀뚱멀뚱하게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너 들어보니까 나쁜 짓 많이 했더라. 뭐 삼선 시의원이라고? 근데 그래도 돼? 너네 엄마한테 미리 작별 인사라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너 사서는 절대 못할 거거든.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서. 그리고 나서 저는 제 검사증을 두 사람 발 앞에 던졌죠. 바닥에 주저앉아서 검사증을 확인한 두 모자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더라고요. 특히 사장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악행이 퍼뜩 떠오르기라도 한 건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말 몰라봤어요. 아유, 난 검사님인 줄도 모르고 내가 검사님인 줄 알았으면 여사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었지. 나 정말 나랑 우리 가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우리 아들만 제발 한 번만 좀 봐줘요. 검사님 제발요. 저는 아줌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파들파들 떨면서 빌고 있는 아줌마를 보고 비웃어주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줌마, 남의 가족 건드렸을 때는 내 가족이 박살날 수도 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그쪽 아들은 사지 도륙날 생각을 하고 덤볐어야지. 안 그래? 제 서슬퍼런 눈빛에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은 사장은 얼마나 놀랬는지 바닥에 오줌까지 지렸더라고요. 구경하고 있던 여사님들도 킥킥거리면서 난리가 났고요.
시의원은 그 사이에 자기 엄마를 일으킬 생각은 없고 비서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공직자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선거법 위반부터 해서 내가 지금 들은 얘기로만도 당장 너 그 자리에서 파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줄줄이 소시지이긴 한데 내가 절대 지는 싸움은 안 하거든. 너 20살 때부터 아주 탈탈 털어줄 생각이니까 그거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옷 벗고 내려줄 예정이니까 각오하고 지금 그 자리 마음껏 즐겨놔. 그 사건 덕분에 저는 식당 이모님들 사이에서 단숨에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너무 재밌어서 반응이 좋다면 그 뒤 이야기도 이어서 작성해 볼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사장님 상이었던 저희 어머님을 위해 저는 현재 그 악덕 사장이 운영하고 있던 국밥집을 인수하고 일하시던 이모님들도 고용 승계를 진행해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장과 시의원 모자가 저지를 죄는 너무 많아 한 번에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 착실하게 기소 준비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사연을 듣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토대로 언제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만날지 모르니 늘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모자는 앞으로도 내리막길을 걷게 될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그럼 저는 많은 호응과 함께 후일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빌어보며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그냥 TV나 다른 세상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일을 겪고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은 옆에서 주변 사람들도 저를 케어해주고 있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어딘가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듯 적어봤는데 자랑도 아닌 일을 계속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더라고요. 이런 저의 기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들어주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중간에 뭐 건너뛰셔도 좋고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다만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저라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각자 뭐 다른 연애도 해보고 하다가 어찌어찌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됐고요. 서로 인상이 나쁘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었어요. 둘 다 동갑내기로 33살 때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34살이 되는 해에 결혼을 했고 막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깊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었답니다.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직장 동료인데 엄청 칭찬을 하셨거든요. 지철 씨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진으로 봐도 인물 괜찮지. 실제로는 더 훤칠해. 키가 184라든가?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그런지 몸도 엄청 다부지고 좋아. 원래 인기도 많고 주변에 여자들이 맨날 소개해달라고 했었어. 내가 희진 씨를 좋게 봐서 소개해 주는 거야? 이때 저도 약간 솔깃했던 게 아닌 게 아니라 사진 속 그 얼굴은 정말이지 눈길을 확 끌었거든요. 막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건 아니지만 남자치고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럭저럭 만났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오더라고요. 저 희진 씨,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기 결혼이라는 주제 안에서 말이에요. 희진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한번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귀까지 빨개져서 33이나 먹은 남자가 얘기를 하니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이 나이에 크게 들키고 싶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늘 쿨한 척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저도 얼른 진전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음, 저도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집에서 얘기도 솔찬게 나오고 있고요. 저도 지철 씨를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여러모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 둘은 결혼 준비를 2달 앞둔 쯤에야 겨우 말을 놓게 되었답니다. 동갑내기끼리 어설프게 계속 존댓말을 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말이에요. 그리하여 상견례를 하기 전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저도 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외동이고 남자친구는 형제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동생은 이미 장가를 갔더라고요. 나보다 3살 아래인데 재작년에 일찍 결혼을 했어. 그리고 아기도 낳아서 살고 있고 말이야.
동생은 재수 씨와 함께 고깃집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모로 의외더라고요. 나중에 상견례 할 때 동생네 부부도 같이 나왔는데 둘 다 참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저의 예비 동서 그리고 예비 서방님이었던 거죠. 둘 다 인상도 좋았고 아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정말 순딩순딩하고 귀엽고 수더분한 성격이더라고요. 부딪힐 일도 없었고 외려 저를 자기 친언니 마냥 잘 따라주는 거예요. 형님,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사리랑 도라지랑 그리고 저기 엄마가 하신 장조림인데 우리 엄마 음식 정말 잘하시거든요. 엄마가 결혼식 때 와서 보시더니 형님 너무 미인이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말까지 해가면서 반찬들을 잔뜩 가져온 동서가 어찌 귀엽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결혼은 제가 더 늦게 했고 이 집에도 느지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정말 저를 존중해주고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남편도 잘 만났고 어쩌면 까다로운 관계라는 시댁 관계에서 동서도 이렇게 순둥하니 여러모로 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별로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던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동서? 아, 재수 씨. 아, 뭐 그렇지 뭐. 성격도 좋으시고 당신이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이번에 반찬도 주고 간 거야? 그래서 저도 반찬들을 챙겨 넣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결혼 전 본가에서 살 때 서방님 통해서 많이 먹었던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거기 음식 잘하시지. 여기까지 챙겨줬더니 감사하네. 그래서 저도 나름 여러모로 고마웠기에 또 작은 선물을 챙겨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동서는 받기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또 보내다 보니 그렇게 우리의 서로 선물 주고받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외동딸로 자랐고 저 역시 외동딸이다 보니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얘기를 이어가던 중 이렇게 순딩한 성격의 동서가 활달한 성격인 서방님과는 어찌 만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글거리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엄청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 저희 남편요. 그게 원래 저기 뭐지 아주버님 있잖아요. 아주버님과 제가 아는 사이였는데 아주버님이 우리 남편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듣고 너무 놀라서 엄청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상태가 인연이 되어 결혼을 했는지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빠르게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전 직장 동료였거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본인 동생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저야 감사했죠. 그래서 소개팅 했는데 첫 만남부터 이 사람이 엄청 적극적이어서 그만. 그러면서 막 웃는데 평소에도 되게 말이 많고 대외적인 서방님 성격을 상상하니 그럴 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시 남편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뒀고요. 아주버님은 다른 회사로 몇 년 후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지금 같이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친정 엄마가 하시던 건데 엄마가 저희 남편을 예쁘게 보셔서 물려주셨거든요. 우리 남편을 되게 듬직하게 보셨더라고요. 남편도 마침 요리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러모로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정엄마가 요리를 잘하셨나 싶기도 하고 나름 이 집에서 재간둥이 막내로 통하는 서방님은 장모님한테도 그렇게 이쁨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이후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저도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닥 별로 대단하지 않았나 봐요. 여보, 난 몰랐잖아. 당신이 동서랑 같은 직장 다닌 적 있었어?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듣고도 깜짝 놀랐네. 당신이 서방님 소개시켜줬다며? 되게 신기한 인연이다. 옷을 받아들면서 저 혼자 깔깔 웃고 있는데 남편은 피곤한지 뭔지 관심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재수 씨 만났었구나.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나 봐. 그러면서 그냥 소파로 몸을 확 던지더니 TV 채널이나 번갈아 가면서 눌러대더라고요. 낮에 잠깐 만났었어. 아, 그러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 서방님이 고깃집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동서 친정 어머님이 물려주신 거라며? 어지간히 사위가 예쁘셨나 봐. 그것도 진짜 재능이야 정말. 서방님은 어딜 가나 사랑받는 성격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별 생각이 없이 말을 한 건데 남편이 왜 언짢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남편의 반응을 보고 흠칫해서 방으로 들어와서 혹시 제가 어디서 뭘 실수를 한 걸까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뭐 지훈이만 그런가? 나나 지훈이라 비등비등해. 어딜 가나 인정받는 건 똑같지 뭐. 당신은 당신 남편이 밖에서 인정받고 하는 건 안 보여? 왜 이렇게 갑자기 날선 대답을 하나 싶어서 멍하니 쳐다봤는데 이내 고개를 다시 돌리더니 자기도 머쓱해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도 오늘 피곤하지? 우리 배달 시켜 먹자. 힘들게 뭐 요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배달 시킬 곳 알아볼게. 이렇게 말을 하길래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때 욱한 부분이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건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쭉이요. 사실 약간 뭐랄까 남편은 이상하게 자기 동생을 좀 낯설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낯설어 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첫 명절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도 내내 뭔가 뾰루퉁해서는 서방님과 대화도 매끄럽지 않았죠.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 차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서방님한테 왜 그래? 말고는 내내 계속 툭툭 받아치기나 하고. 동서가 음식 권하는데도 영 재미없는 반응이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더 민망하잖아. 당신 혹시 서방님이랑 뭐 있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무래도 좀 편치 않은 마음에 그날 날 잡았다고 생각하고 차를 세워둔 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 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한참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결국 한숨을 푹푹 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이런 사정을 몰랐으니 어찌 대처할 방법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게 뭐 저 녀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동생이랑 썩 감정이 안 좋아. 지금이야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만 뭐랄까. 어릴 때부터 나는 너무 장남이랍시고 무게가 있었고 지훈이 쟤는 그게 덜했거든. 그렇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것도 많고 아무튼 좀 복잡해. 하나로 설명하긴 힘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썩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어색하고 불편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둘이 자랄 때 차별이라도 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막상 지켜보면 어머니는 철저히 장남 위주시거든요. 우리 지철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칭찬을 했어. 다들 잘 될 거라고 하고 어쩜 이렇게 인물이 훤하냐고 칭찬들 많이 받았지. 애미 너는 정말 시집 잘 온 거다. 너 귀한 딸인 거 알지만 지철이는 정말 애지간히 귀한 아들이 아니었거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나름대로 남편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머쓱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시댁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는데 늘 갈 때마다 손님도 많았어요. 단골도 꽤 많으신 것 같았고 이 지역에서도 이미지가 좋으신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지나가다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는 자랑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꽤 큰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다름 아닌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지 5개월쯤 되어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고 여러모로 검사를 해보니까 드디어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때 정말 어찌나 기쁘던지 남편에게 먼저 알린 뒤 이후에 공식적으로 양가 어른들에게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손주를 보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끼는 장남에게 아이가 생겼으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애미야, 너 고생 많았구나. 우리 지철이도 드디어 아빠가 되네. 아이고, 아들, 딸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건강히 키우면 되지. 이러면서 기뻐하시니 저희도 절로 기뻤어요. 우리보다는 좀 더 일찍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동서에게도 말하고 싶어 알렸는데 동서는 듣고 상당히 놀란 눈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늦게 결혼한 만큼 아이라도 빨리 생겨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주변 부부들 보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불임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후로 어머니 생신이고 저도 챙길 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몸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입덧도 심하다 보니 도저히 이 부분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게도 결국 동서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때 동서 반응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한 부탁이긴 했어요. 아, 어쩔 수 없죠.
형님 몸이 그렇게 편찮으신데 어떻게 음식을 하시겠어요. 형님 계시기 전에 제가 늘 해왔던 일인걸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형님. 확실히 평소 같지 않게 약간 건조한 목소리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 좋은 모습만 얻을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생신도 의도치 않게 흘러갔고 이후로 제 쪽에서 왠지 동서에게 미안해서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헌데 그러던 차에 입덧이 그렇게 극악하게 저를 괴롭혀대더니 어느 순간 몇 주 되지 않아서 금방 가라앉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엄마 얘기를 들어봐도 보통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이 불편한 감각이 사라진 것을 기뻐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한 뒤 이후 나온 결과를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늦은 시기에 임신이 되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역시 저는 안 되었던 걸까요? 이 내용을 제 입으로 남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내내 손발이 떨리고 입술이 떨려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기, 어떻게? 어떻게? 말도 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엉엉 울어대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정신을 멀쩡히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온 몸을 뒤흔들던 입덧의 흔적이며 임신 테스트기며 많은 것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잠깐 다녀가기만 할 뿐 머물지는 않고 떠나간 거예요. 이때 저는 진정이 안 되고 몸도 많이 힘들었기에 일어서지도 못했고 남편도 무척 걱정스러워했어요. 양가 어른들에게 힘겹게 알리긴 했지만 역시 이럴 때 제 곁을 돌보고 밀착해서 돌봐주는 건 친정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또 예쁜 아가 올 거야. 엄마도 그랬어. 너 위로 오빠 하나 있었어. 엄마도 그렇게 보냈어. 괜찮어.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엄마는 안쓰러워서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몇 번이나 제 이마를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남편도 이때 제가 여러모로 심기가 불편한 걸 알았기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던 차에 시간이 좀 지나고 멍하니 있는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무척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형님, 저기 어머님께 말씀 전해 들었어요. 형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동서 역시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고 무척 힘들게 말 한마디를 옮기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답하면 좋을지 몰라서 전화기에 대고 둘 다 그냥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멀쩡히 아기를 낳아서 키운 동서가 얼마나 부럽던지 정말 그 순간 눈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오면서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내내 울음만 가득한 전화를 끊고 난 뒤 며칠이 지나서 동서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저랑 남편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왔다는 거예요. 저기 형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여기 1층 앞에 저랑 저희 친정엄마랑 잠깐 왔거든요. 그 말에 놀라서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남편과 함께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고맙게도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옆에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동선의 친정엄마도 계셨고요. 참 인자하게 생기셨고 저를 안쓰러이 바라보면서 마치 엄마 마냥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얼마나 걱정을 하든지, 저기 이게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단 집에 있는 것들이랑, 오늘 새로 한 것들이랑 이렇게 싸왔어요. 같이 잘 좀 챙겨 드세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양손 무겁게 밑반찬이며 김치찌개며 뭔가를 잔뜩 이고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황송할 정도로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얼른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은 서방님 댁 알지? 얼른 동서랑 친정 어머니 댁까지 각각 모셔다 드려, 응? 그런 표정 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잖아.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걸어가시게 할 순 없잖아. 빨리 모셔다 드려, 응? 남편은 평소에는 참 매너가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꼭 서방님 관련된 부분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참에 저는 좀 잘 지냈으면 해서 남편 등을 떠밀어서 모셔다 드리게 했답니다.
동서 역시 자기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챘던 건지 한사코 됐다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끝끝내 저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귤이며 차며 모아가지고 남편 손에 들려보낸 뒤 같이 모셔다 드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 여러모로 마음은 참 아프고 몸도 아리다리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챙겨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참으며 크게 불러본 적도 없어 외형적으로는 딱히 티도 안 났던 배를 괜히 만져보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이 정도의 상황이 내 앞에 있었고 딱 이 사이즈의 그림 액자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제 앞에 주어진 작은 그림지도 마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소하게 바라보며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나 일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그 사건만으로도 저는 충격으로 입이 열리지 않아 감당을 못하는 판국에 이후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리 들이닥치면서 정신을 가누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생각이 바보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아기를 그냥 그렇게 보낸 게 낫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그만큼 정신적 충격이 연달아 일어나 임신 유지가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많은 사건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큰 사건, 그 일부터 말해보자면요. 동서 말입니다. 동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떼어두고 친정엄마에게 보내둔 채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려온 곳은 어머니였고 어머니 역시 서방님을 통해서 전달받으셨다더군요. 예, 미야. 저기 지훈이란 말이다. 둘째 말이야. 그게 아이고 아유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이냐. 어머니는 이 말만 숱하게 반복하시다가 겨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요? 그 동서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체 아무리 거듭해서 물어도 어머니는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못해 화를 내실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동서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자기 애며 남편을 놔두고 홀로 집에서. 그게 결론이었던 겁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다급하게 알렸고 남편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지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외려 저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해줄 말이 있었겠어요. 왜? 뭐, 왜? 어디서?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정말 숨이 끊어진 거야? 이러면서 남편도 저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반응을 하는데 저도 정말 너무너무 침통한 마음에 남편에게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울음으로 대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날 동서가 숨을 거두고 난 뒤에 정말 온 정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울기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예약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고 카톡이건 뭐건 애지간한 건 확인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다른 데 전화만 걸어대고 있었거든요. 좀 쉬려던 차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사이 카톡이 꽤 쌓여 있길래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슬슬 내리려는데 눈을 확 잡아끄는 무언가가 시선에 꽂히고 만 겁니다. 정말 눈을 몇 번이나 치켜뜨고 다시 감았다 떠가면서 계속 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거듭 비벼가면서 봐도 동서한테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게 맞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왠지 모르게 목 뒤로 소름이 훅 돋기도 하고 눈을 확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다시 시간대를 살펴보니 낮 2시쯤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께 연락을 받은 건 4시쯤이었거든요. 그 전에 정확한 사망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저에게 뭔가를 보내놓은 거예요. 한편으론 당연히 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동서가 숨을 거둔 시간을 초과할 리가 없지 싶으면서도 여전히 묘하게 올라와 있는 소름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이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낸 걸까 싶더라고요. 내심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안쓰러워 슬픈 마음도 들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조심스레 창을 열어보니 그냥 그 어떤 말도 없이 대뜸 녹음된 메시지 창만 있는 거예요. 4분 27초짜리 말이에요. 이게 뭔가 싶어서 대뜸 누르기도 그렇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몇 초를 망설였어요. 고민하고 있던 사이 저도 모르게 엄지를 눌린 건지 갑자기 바스슥 하면서 잡음이 울리더군요. 이미 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결국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멎어버린 채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원치 않게 듣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뭔가 무서운 얘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 어떤 다른 화제였으면 그게 뭐든 간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는 제가 그날 그 순간까지 단 조금의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공포 영화가 차라리 나을 정도로 저를 완전히 조각조각 내어버리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형님, 저예요. 형님, 형님. 이 부분을 듣고 저도 약간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찡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울음이 나와서 막 엉엉 울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뒷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갈 곳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말라붙게 되더라고요. 점점 얼굴 전반이 수분기 없이 쩍쩍 마르고 갈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건조한 분노가 찬찬히 일어나게 됐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그래도 형님한테만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참을 맴돌던 얘기는 갈수록 울음이 줄어들고 본론으로 가게 되면서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서술하더라고요. 저, 저, 저 실은 아주버님, 아주버님. 이때 저는 온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내 남편이 왜? 그런데 바로 이어서 동서는 제 남편의 온전한 이름을 말하면서 이어가더군요. 아니, 지철 씨. 지철 씨. 저는, 지철 씨는 저랑 헤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우린 절대 못 헤어져요. 전 이때 정말 파충류 마냥 제 온몸의 색깔이 다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게 온 사방이 다 어지럽고 왱왱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랍니까? 제 남편을 저렇게 불러대는 거 하며 뭐요?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니요. 그 4분이라는 시간 남짓 내내 아주 지리멸렬하게 동서가 울어대며 이어가던 소리는 그냥 저 말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는 절대 지철 씨, 그러니까 제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 괴로워서 이런 선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결론이었어요. 저 얘기 자체도 저는 심장을 붙들어가며 들어야 하는데 이후로 들려오는 얘기는 더더 제 가슴을 부여잡고 놔주질 않더라고요. 마치 저는 무슨 장난 같은 게임 안에 움직여대는 말이라도 됐냐. 대체 내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너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철 씨랑 헤어질 수가 없어요. 형님을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워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나중엔 이렇게 숨이 넘어가듯 울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진짜 기도 안 차는데 어머니는 글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다름 아닌 동서가 스스로 떠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더군요. 어머니가 지철 씨는 결혼 안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전 정말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어요. 아, 정말 듣고 있는 내내 역겹기 짝이 없고 그 와중에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너무 절망스럽고 토할 것 같더군요. 심지어 그 곡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저는 끄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런 내용의 곡소리가 반인 내용이었고요. 그걸 끄고 난 뒤 저는 서지도 앉아있지도 않은 이상한 자세로 핸드폰을 들고 그냥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어봐야 답도 없고 몇 번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봐도 그건 동서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또 걸려오길래 봤더니 서방님의 전화였어요. 그런데 서방님도 동서의 이 음성 메시지를 들으신 것 같더군요. 엄청나게 가라앉은 정말 음침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형수님도 아셨나요? 이게 다 뭔가요? 이 사람 핸드폰을 보는데 연락한 내역이 장모님과 형수님 뿐이더군요. 그래서 듣게 됐는데, 그래서 들었는데, 서방님도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인가 싶어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걸 삼키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 일과 관련된 이 집안 사람들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어가듯 친정 엄마에게 갔고 엄마에게 가서 쓰러져 울며 이 내용을 들려주었죠. 엄마 역시 별 다를 것 없이 거의 기절 직전이셨고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김서방이랑 니네 동서 아니 나도 전에 얼굴 봤던 그 동서? 아니 그 동서랑 둘이 그런 관계라 아니 그런데 죽었다고? 아이고 아유 이게 아니 아이고 못 살아 세상에. 엄마는 스르르 미끄러지듯 쓰러지셨고 우리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기 힘들었습니다. 뭐라 말할 것도 뻔한 말을 주고받을 뿐이라서 더 이상 입 밖에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복해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자버렸고 그날 밤이 친정에서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눈뜬 자체가 지옥이더라고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곁눈질을 해가며 고통스럽게 핸드폰을 쳐다봤지만 제가 가장 최근 열어봤던 동서의 음성 메시지 그 창은 그대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비참함과 분노가 밀려와서 얼마나 와각거리며 소리를 동물 마냥 질러댔는지 엄마와 아빠가 다른 방에서 뛰쳐와 들어와서는 저를 붙들으셨죠. 엄마는 그런 저를 붙들고 통곡을 하셨고 아빠는 발로 바닥을 쾅쾅 내리쳐가며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으셨던지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아마 엄마에게 밤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이 내용이 그 어떤 것보다 충격이었던 건 아니 그나마 저 말고 모르고 있던 바보 멍청이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에 그나마 안도해야 할까요? 저하고 서방님 그 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을 제외하고 남편과 동서 그리고 무려 우리 어머니 그들은 모두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동서의 그 메시지 안에는 어머니가 원래 자기와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사이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역겹지만 유추해보자면 둘이 같은 직장에서 동료였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남편은 대충 흘려버리길래 저는 정말 의심 없이 같이 넘겼거든요. 근데 뭐가 있으니 말하기를 꺼렸던 것이더군요. 그때 둘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웃기죠. 이후의 얘기는 나중에 제가 어렵사리 다시 서방님과의 통화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형 회사에 몇 번 드나들었던 우리 서방님이 동서에게 완전 반해버렸었나 봐요. 동서는 참 먼 생각인 건지 자기와의 관계에서 우유부단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동생인 우리 서방님과 결혼을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나름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서방님이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고 거기서 남편은 자기 어머니며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이며 동서에게까지 깊은 증오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한 뒤 형과 좀 대면대면했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 형수님, 근데 혹시 이거, 잠시만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서방님은 대뜸 뭔가를 보낸다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후 저에게 전송되어 온 건 웬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급히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그 영수증이 뭐냐면요. 저희 처가 근처 사거리에 있는 큰 모텔이 있는데, 거기 영수증이에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형이고 뭐고 다 붙잡아서 진짜 끝내버리고 싶네요. 아, 제가 왜 이런 암울한 사실까지 눈으로 확인해가며 알아야 했던 걸까요? 안 그래도 충격에 목이 메어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던 저는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말 숨도 쉬기 힘들더라고요.
날짜를 보고 또 들여다보니 그날은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기를 보내고 이런저런 절차들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던 날이었거든요. 그날 바로 동서와 그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사코 우리 남편에게 그 둘을 데려다 주라고 했었고요. 헌데 그렇게 나간 뒤 몇 시간이 되도록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날 저도 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남편이 알아서 동서를 서방님께 보냈겠거니 했고 늦은지도 몰랐어요. 새벽에 눈 잠깐 떴을 때 남편이 옆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정말 짐승에게도 미안할 정도로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말이에요. 본인 와이프가 아기를 보낸 날, 그러고 기력이 없어 병자처럼 누워있던 날에 둘이 모텔을 들락거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제 무덤을 파버렸던 걸까요? 기껏 그 잘난 가짠치도 않은 동정심과 선심으로 만들어온 반찬 깨나 먹어가면서 감동을 해가지고는 그 강아지처럼 순진한 얼굴을 한 동서와 내 남편을 아무 의심 없이 같이 돌려보낸 죄. 그게 죄라면 죄인 걸까요? 그때 먹었던 반찬들이 생각나서 저는 전화도 집어던지고 화장실로 스멀스멀 기어가면서 기약 없이 구역질을 하며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후로는 서방님의 이런 사형 선고 같은 전화들을 받는 것도 괴로워 그냥 차단으로 돌려버렸고요. 남편은 몇 번이나 집으로 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어머니로부터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당연히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이미 일부 내용을 다 말해버린 모양이더군요. 나도 이제서 좀 기운을 차렸지만 말이야. 김서방, 아니 김서방은 무슨 그 인간 있지? 그놈의 자식은 사위도 뭣도 아니야. 안 그래도 전화가 걸려왔길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동선연이랑 붙어 놀아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입이 냉동이라도 된 건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정말 비겁하게도 아니 저조차도 솔직히 그 인간에게 뭘 바라는지 거의 잘 모르게 되어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인간은 우리 엄마가 저런 사실을 말해버리고 난 뒤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나 아니면 얘기라도 하자는 말이나 하다못해 이혼을 하자거나 이혼을 하지 말자거나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온 지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이 너무 역겹고 속이 타 죽을 것만 같아서 남편에게 갑작스레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자마자 바로 받더군요. 저는 입에 모터라도 단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퍼부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남편의 말은 왜 이렇게 저를 분노하게 하는 걸까요? 희진아, 미안해. 네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뭘 하자고 해도 다 그렇게 할게. 미안해. 어째 이게 더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게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제가 뭘 해보고 자시고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지 멋대로 세상을 등져버렸고 어머니 역시 저를 농락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에 저는 참을 수 없는 전율을 느껴 그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데 아무리 전화를 걸고 또 걸어도 안 받으시더군요. 결국 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산발을 한 채로 발에 닿는 대로 옷을 주워 입고 어머니의 부동산으로 쫓아갔죠. 너무 웃긴 게 저를 보자마자 흠칫하시더니 눈을 어쩌지를 못하시더군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셨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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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치를 보더니 끝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휴, 애미야. 일단 지금 다들 힘드니까 그만하고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이만. 이러는데 눈이 뒤집어져서 저는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부동산 문을 박차는 제 모습에 그제서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얘가 지금 못하는 거, 미쳤어. 정신이 나가면 네 눈엔 어른도 뭣도 없는 거냐? 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듯?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 말에 전 이성을 잃었고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저를 어머니는 끝내 이렇게 몰아세우시더군요.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가라, 어? 어디서 거짓골을 하고 와서는 할 말 있으면 제대로 갖추고 와. 하여간 저 꼬락서니를 하고 있으니 지철이가 마음을 못 잡지.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붙들어 놓고서는 뭘 자랑이라고. 아이고, 부정타 죽겠네, 정말. 이러면서 그냥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는 어머니. 정말 말 같은 걸로는 표현되지 않는 환멸감, 모멸감이 저를 둘러싸고 놔주지 않더군요.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것은 집에서 돌아온 뒤에 저에게 와 있던 남편의 문자였어요. 진짜 이 인간이 이 정도로 최악이었나 싶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희진아, 오늘 어머니 가게 찾아갔었다며? 원망할 거면 나를 원망해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 나도 잘못이 크지만 나 역시 너한테 실망이 크다. 희진이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나는 해줄 거야.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우리 선은 넘지 말자. 부탁할게. 이때 저는 이 문자가 아니라 남편이 제 눈앞에 있었다면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구구절절 말이 되는 건가요? 말만 미안하다 둘러댔을 뿐 어머니고 남편이고 그냥 제가 아주 조용히 입 다물고 떨어져 나가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를 음식물 쓰레기 같은 눈으로 노려보던 어머니의 그 눈길이며 뭘 잘했다고 저에게 훈계투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지 남편까지 싹 다 그냥 가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가만히 두면 저야말로 제 명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페인처럼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음식도 못 먹고 몇 주간 무려 7kg이나 빠져버렸죠. 원형 탈모까지 오고 여지껏 저는 새치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귀 옆이며 여기저기 흰 머리까지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하루하루 썩어가는 제 몰골을 보고 기겁을 하셨고요.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냐. 희진아, 대체 꼴이 이게 뭐야. 네가 어쩌다가. 아이고 속상해. 아유, 나는 안 볼란다. 그러면서 엄마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전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혼이야 당연한 거고 그냥 저렇게 숨구멍 편하게 내놓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그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한 달여간 저는 친정에서 내리 악몽만 꿨거든요. 남편과 동서가 저를 속이고 낄낄대는 꿈, 거기에 어머니까지 끼는 꿈, 거기에 서방님도 껴서 한몫하는 꿈, 거기에 동선의 친정 엄마까지 또 나중엔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가미해서 저를 속여대는 꿈들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저만 이렇게 축내며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복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괘씸한 동서에게 복수하려면 저는 적어도 그 인생과는 다르게 숨이 붙어 있어야 했고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는 죽어 마땅했고 죽어서 없지만 나는 살아서 할 말과 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그제서 좀 영양가가 될 만한 것들을 겨우겨우 입에 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준비 때부터 의지해왔던 지역 큰 맘카페에 불륜 외도 이혼 관련해서 많은 문의글들을 쓰고 밥 먹으면서 수시로 뒤져서 읽곤 했어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여전히 연락도 뭣도 없었고 그 무반응이 제 분노를 점점 더 달아오르게 만들더군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 전화를 계속 부재중으로 돌려버리셨고요. 옳았구나. 이것 봐라 싶은 심정이 들었죠. 어차피 저는 위자료고 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이혼은 시간 문제일 뿐 당연한 단계였거든요. 이참에 그 인간도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인간도 그 집도 다 쑥대밭으로 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가능할까 싶었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고요. 그 결과와 여파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없이 심지어 저를 차단해 두고 외면하던 어머니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지 뭐예요.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가게가, 못 살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딱 죽게 생겼어. 알아? 이때 저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넋을 놓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전화만 받고 있었어요. 남 인생 다 뒤집어 엎어버릴 때는 본인 인생도 거셨어야죠, 어머니. 그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돈 만져가며 사셨다면서 그런 것도 계산 안 하셨어요? 본인 아들 좋다는 여자애 하나 들여서 족보 꼬이게 장난처럼 결혼시켜놓고
또 잘난 장남은 그 기준에 맞춰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집 딸 하나 주워오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평생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놓고 쥐새끼처럼 도망 다니셨어요?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어머니 성함이랑 이것저것 해서 저도 그쪽 커뮤니티에 다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장사하실래요? 이쯤 말했더니 어머니는 녹음을 했네, 어쩌네, 고소를 하네, 펄펄 뛰시더라고요. 고소하세요, 그럼. 전 어머니 아들 불륜으로 고소할 거고,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으니 사기로도 고소할 거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많지 않을까요? 제가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아셨나 봐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이후엔 남편이 우리 집 문을 아주 손과 발 있는 대로 쾅쾅 차대면서 열어달라고 난리더군요. 결국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고 그 틈을 막 비집고 뛰어들어온 남편을 절 보더니 아주 사색이 되어버렸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와,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 너 때문에 잘리게 생겼어. 네가 우리 회사며 내 얼굴임에 다 올려버려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내 신상 다 돌고 있잖아. 진짜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멍청이 서서 와락 소리만 지르고 있는 남편을 등지고 말했어요. 뭐 어쩌려고? 잘리면 되잖아. 잘려서 동선의 고깃집에서 일하면 되겠네. 어이가 없더라. 동선의 친정엄마도 당신이랑 자기 딸 관계 알고 있었다며? 내가 그 고깃집까지 다 불어버리려다가 당신 먹고 살기 힘들까봐 고심 끝에 빼준 거야. 고맙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르르 떨며 악을 쓰는 남편에게 아빠가 막아서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빠도 분노를 추스리지 못한 모습이었죠.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당장 안 꺼져? 안 꺼져?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손 안 대고 내보내는 걸 감사한 줄 알아. 그러자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어머니나 이 난동을 피워대는 이유는 지역 맘카페에 제가 당한 일을 신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서 폭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다 보니 각각 무슨 가게들끼리 홍보도 많고 그 근처 남편들 회사들이라서 서로 말이 많은 곳이라 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글을 큰맘 먹고 쓴 거예요. 나중에 이 난리를 떨고 소송이니 뭐로 갈 것을 각오를 다 하고 말이에요. 제목은 동서와 제 남편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그 글의 조회수는 어마무시할 정도였어요. 그 안에 회사를 다니는 우리 남편의 이름과 사진도 있었고 불륜을 저지르고 고인이 된 동서의 얼굴도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고 나를 기만했던 시어머니의 부동산 주소며 다 올려버렸죠. 나중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어서 그런지 운영자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글을 삭제해버렸더군요. 하지만 이미 일파만파 다 퍼져버렸고 이 지역 사회에서는 카톡 단톡방마다 그때 퍼진 캡처본들이 돌아다니면서 남편이며 어머니의 일터는 다 팔리게 돼버렸어요. 결국 어머니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며 불륜남, 불륜며느리를 두둔한 막장 시어머니로 낙인 찍히셨던 거죠. 남편은 회사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못해 위에서 주의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별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가며 동기들 친구들에게도 끝도 없는 전화가 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부들대는 거였고요. 겁도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앞에서 저렇게 이성을 잃고 제 발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고요. 저는 이 무렵에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나가라고. 어디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거 진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거든? 어디서 남자 마음 하나 못 붙들어서 이 사단을 내냐고 하더라? 이 말에 엄마 아빠가 흠칫하시더니 더 분노하시고 마구 불을 내뿜으시더군요. 남편도 그때 눈치가 보였는지 고개가 한결 움푹 들어갔고요. 그러는 당신은 여자 하나 제대로 책임질 줄 몰라서 지금 꼬라지가 그 꼬락선이니? 뭐 소송 걸고 명예훼손이고 자시고 할 거 있으면 다 해봐. 나는 더 불 질러줄 거야. 당신은 잃을 거 많아서 좋겠다? 나는 잃을 게 없거든. 나는 애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뭣도 없어. 당신과 이혼해서 내가 잃을 게 없단 소리야. 그 알량한 서방님이 하시는 고깃집마저 뺏기고 싶지 않으면 입 조용히 다물고
어머니랑 셋이서 서로 구질구질하게 의지하면서 죽은 동선의 고깃집에서 일해서 풀칠이나 하고 살아. 발을 아주 우리 집 현관에 뿌리를 내린 양 굳게 서 있는 남편을 아빠가 손도 대기 싫으니 제 발로 나가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해서 겨우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이혼이 완전히 처리됐고 고작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쉬웠던 건지 내내 어떤 딴지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쥐죽은 듯 원래 없던 인간들인 양 저에게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이지 그 고깃집까지 알려져서 잃을까 겁이라도 났던 걸까요? 아마 정말로 눈이 돌아버린 제가 실제로 버려버린 일들을 당하고 나니 저들도 뭔가 질리긴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일순간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니더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히 있으면 정말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해서 분이 풀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꽤 적지 않은 시간들을 들여 그날들을 꾸준히 스스로 치료해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 뜨고 숨 쉬는 게 고역이었어도 그래도 어찌어찌 버텨가야 하고요. 사실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그냥 좀 버텨만 달라고 말해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오늘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